오늘은 케이스 리서치 웨비나 시리즈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저는 케이스에서 대표 연구이사를 맡고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 김형준이고요. 오늘이 딱 보니까 2025년도에 하반기 첫날이더라고요. 7월 1일. 그래서 이렇게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절반 정도 흘렀는데 다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오늘 시행되는 리서치 웨비나는 2025년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그런 새로운 시리즈인데 예전에도 보면 전임 회장 그 연구이사님이셨던 우리 이주영 교수께서 굉장히 잘 셋업을 해주셔가지고 메타 분석 관련된 많은 그런 어, 웨비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플랫폼을 좀 바꿔서 사실 이제 여러 메소돌로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메소돌로지가 있는지 뭐 연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하시고 계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연구를 진행하시는지 또 이런 부분을 조금 같이 공유해보고 의견을 나눠보기 위해서 메소돌로지별로 해서 저희가 시리즈를 구성을 했고요. 2개월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데 오늘 첫 강의를 이제 우리 정혜도 교수님께서 맡으셨습니다. 정혜도 교수님 워낙 잘 아실 거고요. 어, 이번에 내용은 제가 이제 다른 메서돌로지 넘어가기 전에 또 이제 메타어널리시스 내용이 그래도 많이들 요새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혜도 교수님께 부탁을 드려보고 어떻게 연구를 하시는지 그리고 직접 연구하셨던 논문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실제로 알아보는 걸 할 거고 정혜도 교수님 워낙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지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부교수로 근무 중이시고 어, 세브란스에서 임상교수 하시고 원광대에서 조교수 하시고 그다음에 진료교수를 하신 다음에 지금 케이서에서 많은 대표 편집이사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티어라는 이번에 새로운 또 비디오 저널이 나왔고 거기에 관여를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볼 거고 마이크는 우리 정혜도 교수님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산맥병원 정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케이스 웨비나 리서치 웨비나 시리즈 첫 주자로 하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예전에 메타 분석 관련해서 그 분야별로 좀 더 자세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좀 실제적인 걸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예전 내용하고 좀 겹칠 수도 있지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 메타 분석에 대해서 정의, 뭐 이렇게 역사 용어 말씀드리고, 메타 분석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케이스 유튜브 대한 비뇨내시 로보타케 유튜브에 이렇게 메타 분석의 각 과정별로 이렇게 좀 예전에 온라인 워크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세히 돼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 메타 분석 좀 4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각 그 과정 속에서 뭐 어떻게 이런 논문들을 진행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면 하나는 PNL에서 항생제 예방적 항생제에 대한 메타 분석이었고, 하나는 레널즈 톤에서 어, 이제 우리 PNL과 울트라 미니 PNL과 RRS 비교. 하나는 저희 요관결석 MET에 있어서 실로도신과 탐솔로신 비교. 그다음에 저희 obstructive 리시아시스에서 시비한 UTI 있을 때 PCN을 넣을지 유레테럴 스텐트를 넣을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과정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메타 분석의 정의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먼저 이제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는 거를 이제 시스템마틱 리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대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해서 결국은 어떤 최신의 가이드라인의 연구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런 체계적 문항 고찰에서 통계적으로 이런 메타 분석을 사용함으로써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테마틱 리뷰 메타 어널리시스가 에비던스 제일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역사를 보시면 이분이 아마 통계학자인 것 같은데 이 글라스라는 선생님이 처음에 메타 아날리시스라는 용어를 처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날리시스의 아날리시스다 이렇게 했었고 임상적으로는 그렇게 그달 아시는 유명한 코크란 선생님께서 이 RCT 어떤 이 아스피린이 하트어택에 좀 도움이 되는지 RCT를 했는데 좀 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싶어서 다른 RCT가 보고된 거를 이용해서 메타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코크란 다들 아시는 코크란 리뷰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거의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신의 뭐 아버지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어, 먼저 메타 분석 용어에 대해서 좀 음, 아시겠지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어를 쭉 말씀드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효과 크기, 이펙트 사이즈, 그다음에 오버럴 이펙트는 평균 효과 크기, 이질성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분석할 때 어떤 고정 효과 모형을 할지 별량 효과 모형을 할지, 그다음에 포레스트 플롯, 그다음에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 그다음에 ROB 리스커 바이어스, 뭐 피코 이런 용어를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 크기라는 거는 결국 그 연구의 결과 값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분용 자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석이 뭐 배출이 됐다 안 됐다. 뭐 UTI가 생겼다 안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분용 자료일 때는 우즈 레이쇼 값을 사용하게 되고 연속형 자료는 뭐 스톤이 배출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 예를 들면 뭐 그런 경우는 이런 민 디퍼런스를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평균 효과 크기는 결국은 이런 각각의 그 효과 크기, 이펙트 사이즈를 메타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인 그 종합적인 결론 값이 되겠습니다. 어, 포레스트 플롯은 이런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게 결과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MET에서 실로도신과 탐실로신 비교한 논문의 포레스트 플롯인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맨 A는 스톤 익스펄전 레이트, 스톤 프리가 됐냐 안 됐냐 값을 보여주고요. 앞에 이제 실로도시는 이 솔리만 연구에서는 전체 56명 중에 실로도신으로 50명이 스톤 프리가 됐다. 뭐 탐실론이 41명이 됐다. 이런 값도 보여주고 각각의 효과 크기 보여주고 이런 이렇게 종합적인 이런 오버롤 이펙트 값을 보여주는 어,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이게 오버롤 이펙트 그래서 종합적인 이게 실로도신이 좋은지 탐실로신이 더 MET 효과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질성은 그 각 연구들 메타 분석에 이용된 연구들의 효과 크기 값이 너무 다른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심한 정도를 이질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이스케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통계를 돌리면 다 값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50% 이상이면 그 각 연구들의 어떤 이질성이 많다고 생각해서 통계 분석을 할 때 랜덤 이펙트 모델로 지정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픽스트 또는 커먼 이펙트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MET 실로도신 탐실로신 비교한 연구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톤 익스펄전 레이트 관련된 아, 이질성 값은 아이스크가 0
0% 이렇게 헤테로제니티가 그래서 커먼 이펙트 모델이라는 걸로 분석을 했고 B는 이제 스톤 익스펄전 타임인데 이거는 아이스케어 값이 89%로 높기 때문에 랜덤 이펙트 모델로 지정해서 통계를 돌린 겁니다. 그다음에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는 어, 이 메타 분석을 할 때 이게 출간 오류라고 하는데요. 어, 결국은 이런 각 연구하는 분들이 어떤 통계적으로 어떤 이렇게 의미 없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출간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런 논문들도 다 의미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메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논문 갖고만 메타 분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출간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요 판넬 플롯이라는 그림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어, 딱 적당히 봐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중앙부에 몰려 있으면 이런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가 적다는 거고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은 좀 출간 오류가 의심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이런 게 중요한 거는 이 메타 분석 이런 출간 오류가 이렇게 보이는 걸 갖고 메타 분석을 했다면 그 메타 분석은 좀 어, 덜 이 믿음이 좀 덜 갈 수 있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를 구체적으로 통계를 돌릴 수도 있는데요. 이 에거스 테스트라고 해서 요거는 이렇게 통계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논문도 마찬가지로 실로도신, 탐실로신, MET 비교한 논문인데 어, 여기서 보시면 A하고 C는 뭔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있어 보이는데 B는 조금 이상해 보여서 이런 경우는 그래서 서술을 어, 피겨 요 B는 약간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가 있어 보이지만 이런 에거스 테스트를 돌렸더니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는 없었다. 이걸로 해서 이 메타 분석이 출간 오류가 없다라는 거를 좀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스크 바이어스는 이제 각 연구들의 분석한 연구들이 어떤 뭐 ICT면 연구가 잘 수행됐는지를 바이어스를 보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ROB2나 요새 로빈사이 툴 이렇게를 이렇게 나와 있는 최신은 근데 솔직히 저는 요거는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기존에 좀 이렇게 리스커 바이어스 요 ROB 그 코크란을 이용한 요거를 RCT에서는 요거를 사용하고 논 RCT에서는 마이너스라는 툴을 저는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메타 분석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물론 이제 제 이제 이주영 교수님께도 많이 여쭤보고 도움 받고 했지만 어쨌든 제 스스로 많이 이거를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터넷으로 막무가내로 구글에 메타 분석 방법 이렇게도 검색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나오는 이 체계적 문헌고찰 매뉴얼이라는 것도 발견해서 좀 공부해보고 그다음에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여기 김지영 선생님인데 이게 정형외과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런 책자도 내고 그다음에 저희 이런 메타 분석 R을 이용한 이런 책자도 많이 뽑고 아까 말씀드린 김지영 선생님 동영상 강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참조하고 했었고 현장 강의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고대 예방의학 교실에서 이런 코크란 워크샵 그래서 메타 분석 워크샵도 했었습니다. 이틀 동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석하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결국은 내가 시작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해보고 어 결국 이제 투고도 해보고 거기서 이제 논문의 리뷰어들이 좋은 분들 만나면 리뷰를 통해서 또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메타 분석을 이제 실제 시작한다 생각했을 때 처음에 어, 어떤 주제를 할지 먼저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 분석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요. 주제를 광범위하게 정하면 안 되고 이렇게 좀 명료하게 정의된 정의를 이용해야 되고 피코라는 핵심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메타 분석에서는 이 피코를 서술하게 돼 있고요. P는 포퓰레이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할지 그래서 뭐 신장결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뭐 제가 아까 뭐그 업스트로 유로패시가 생긴 환자를 대상한다 이제 그 대상이 되겠고 인터벤션과 컴패리슨은 결국 뭐 실로도신이건 이런 어떤 RRS 뭐 울트라미니퍽 이런 거를 비교할 거를 인터벤션하고 컴패리슨 대조군으로 하게 되고요. 아웃컴은 어떤 값을 비교를 할 것인지 그래서 결석 같은 경우는 스톤프리 레이트 아까 그리고 뭐 PNL에서 예방적 항생제는 예방적 항생제를 어느 기간 쓰냐에 따라 뭐 UTI 발생이 얼마인지 UTI가 아웃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울트라미니 퍽하고 RS 비교한 메타 분석인데요. 그래서 어, P는 신장결석 환자, 그다음에 인터벤션 I는 UMPCNL, 컴패리슨 RRS, 아웃컴은 스톤 프리 레이트 컴플리케이션, 오피 타임, 하스피탈 스테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코를 정할 때 기존 뭐 메타 분석 비슷한 메타 분석들이 요새 많이 나오니까 그런 메타 분석들을 보면 어떤 피코를 어떻게 정해야 되겠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존 메타 분석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존 메타 분석을 최근 걸 읽어보고 이게 좀 뭐가 관점이 좀 다른 관점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걸 느끼게 되기도 하고 어, 그 메타 분석이 나온 뒤에 추가로 뭐 RCT라든지 뭐 다른 연구들이 나왔다 하면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업데이트 메타 분석을 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항상 어떤 토픽에 대해서 컨트로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메타 분석의 좋은 주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제 임상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지 저렇게 하면 좋을지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좋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메타 분석을 보려면 어떻게 찾는지를 알아야 되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펀메드에서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검색을 할 때 이렇게 메타 아나리시스를 체크를 해서 검색을 하면 최근 요로 결석 관련된 메타 분석도 쭉 나오게 되고 그 밖에 이제 코크란 라이브러리에서도 이런 코크란 리뷰를 통한 이미 이렇게 시행한 메타 분석도 볼 수 있고 센트럴이라고 트라이얼 들어가면 뭐 RCT가 어떤 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참조해서 주제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MET 유레탈스랑 MET에서 실로도신 탐실로신 비교한 논문은 이거는 기존에 이제 메타 분석을 보고 추가로 이렇게 좀 몇 개 논문들이 더 있어서 업데이트해서 좀 주제를 정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 가이드라인에서 참고한 건데 저희 EAU 가이드라인을 보면 결석 관련해서 항상 10에서 20mm 뭐 사이에 세속도는 엔도유롤로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엔도유롤로지가 뭐냐? 그러면은 PNL과 URS라고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PNL하고 URS가 비슷한가 보다.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레날스톤에서 좀 울트라미니 퍽이긴 했지만 PNL과 RRS를 비교하는 메타 분석 그 연구들을 모아서 메타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PNL에서 예방적 항생제 기간에 대한 그 제 연구 주제 잡은 이유인데요. 이제 가이드라인 요때 보면은 예방적 항생제를 그냥 싱글 도즈로 수술 직전에 하는 것도 충분한데
프리옵으로 좀 계속 쓴 게 또 유의하게 이런 포스트옵 sepsis를 줄일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어, 과연 진짜 프리옵으로 길게 쓰는 게 맞는 걸까? 물론 어, 그래서 이런 생각에 위에 보시면은 요 301번 메타 분석을 참고해서 EAU 가이드라인에서 쓴 건데 그래서 이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 분석한 그 5개 갖고 메타 분석했는데 4개가 이 하이리스크 페이션츠를 갖고 연구를 한 겁니다. 뭐 이런 포스트 PNL로 인펙셔스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하이리스크가 이제 뭐 하이드로가 있거나 뭐 ECM 스톤 사이즈거나 리크런트 유타 히스토리가 있는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메타 분석은 프리옵으로 길게 항생제 쓴 게 포스트 옵 UTI를 sepsis를 줄일 수 있겠다고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업데이트로 해서 서브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인 그룹 따로 하고 리스크 그룹이 안 나눠져 있는 이게 사실 이 논문들이 하이 리스크로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분류가 이렇게 명확히 표시가 안 된 걸로 나눠서 분석을 했더니 하이 리스크 그 PNL 후에 포스트 옵세시스가 더 잘 생길 만한 하이 리스크 환자들은 당연히 요 익스텐디드 도즈 프리옵으로 쓴 군에서 더 sepsis가 적었는데 어떤 하이리스크라고 딱 명시되지 않은 논문들을 모아놓으면 싱글 도우즈 승군과 익스텐드 도우즈 승군에서 약간은 익스텐드 도우즈가 더 좋은 걸로는 보이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익스텐드 도우즈가 더 당연히 이제 포스트 옵세시스가 줄었다고 돼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때 하이 리스크는 당연히 익스텐드가 좋은데 아닌 경우에서는 두 군의 싱글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나중에 어, 이 제 논문을 어, EAU 가이드라인에서 보고 어떤 그 리스크 그룹이 딱 명시되지 않은 연구들을 보면 싱글 도우즈 예방적 항생제도 충분히 익스텐디드로 프리옵 항생제 승군과 이런 포스트 옵세시스 빠진데 발생률이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도 실렸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임상에서 궁금한 거에서도 주제를 찾은 논문이었는데요. 이거는 응급실에서 저희 이런 노티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요로결석 환자인데 하이드로 심하고 열난다. 그래서 이럴 때 항상 PCN을 할지 유레터 스텐트 할지 고민이 돼서 이것도 가이드라인 보니까 딱 정해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주제로 메타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이제 주제를 정했으면 그 다음은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걸 작성해야 되는데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메타 분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개요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이유는 이런 이 프로토콜을 등록하는 데가 있는데 항상 메타 분석에서 이런 등록을 했는지를 물어보는데요. 그게 등록을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저는 주로 프로스페로라는 데서 하고 있고 이거는 주제를 이 프로스페로에서 중복되는 주제가 있는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포기하게 되고 뭐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 프로스페로라고 검색을 하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입을 하고 뭐 등록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개요 만든 건데 참고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요 유사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토콜을 작성했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문헌을 연구할 거를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택과 분류를 하고 최종 분석할 거를 문헌을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문헌 검색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개념, 아까 피코는 이제 아시겠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어와 통제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불린 수학적인 기호를 이용해서 검색어들을 결합을 해야 된다는 개념. 검색식이 어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건지 좀 더 세부적으로 할 건지,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피코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PIC 각각의 이제 어, 개념에 대해서 어떤 용어로 검색을 해야 될지인데요. 그래서 좀 더 우선은 포괄적으로 검색을 이제 해야 한다면 이 자연어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적인 의학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검색할 때 용어로 쓸 필요가 있고 통제어는 메시 같이 딱 정해져 있는 용어. 그래서 요거를 검색을 결국 자연어와 통제어의 조합으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이런 검색어나 이런 검색식은 또 기존 메타 분석에 보면은 다 뭐 서플멘털이나 이런 데 나와 있어서 그걸 참조해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메시 용어는 당연히 메시 검색해서 이렇게 좀 몇 가지 선정을 하게 되고 자연어는 이게 메시를 어떤 검색했을 때 엔트리 텀이라고 있는데 요런 거를 자연어로 해서 채택해서 검색하는데 다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 신장결석 환자 대상으로 이 울트라미니 PNL과 RS를 뭐 비교한다면 간단히 보면은 네프로리시아시스는 메시 용어가 되겠고 통제어가 되겠고 레날스톤 우리 흔하게 많이 쓰는 의학 용어니까 자연어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 이 요거는 같은 이 P에 해당되니까 5어로 해서 검색을 해야 되고요. I나 C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5어를 하고 최종적으로 PIC를 AND로 묶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펀메드, 엠베이스, 코크란 라이브러리 를 보통 요 정도를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 어쨌든 이 포괄적으로 너무 자연어나 이런 걸 많이 하면은 정밀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 너무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메시 용어만 좀 스트릭트하게 하면 좀 관련 있는 보고서를 놓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예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예전에 이제 이화여대 문영준 교수님이 문헌 검색 관련해서 이렇게 한 40분 이상 강의한 게 유튜브에 있으니까 이것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학교에 뭐 사서나 도서관에 이런 문헌 검색을 부탁해서 할 수 있는 기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어, 저희 기관은 제가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검색을 할 줄 알면 의미 있는 또 자료를 더 얻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은 이제, 이런 문헌 이제 검색하고, 제가 자료 추출을, 그거는 이제 뺐는데, 어, 결국 이제 문헌을 검색해서 거기서 이제 최소 2명 이상이, 아, 이게 제 연구에 맞는 연구인지 분류를 이렇게 해서 이제 뽑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뽑은 문헌 분석할 연구들에 있어서 질평가를 하게 되고 사실 이게 제 생각에 메타 분석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타 분석이 뭐 어떤 아웃컴은 통계로 돌려서 뭐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그 메타 분석이 진짜 좀 믿을 만한지 그러려면 결국 분석한 연구들이 어떤 질적으로 괜찮은지 평가를 하나하나 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이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이 ROV2는 그 이제 이 discoverbiosis.info라는 이게 코크란 홈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툴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뭐 평가 항목 이렇게 5개 도메인을 통해서 이렇게 바이어스가 낮은지 높은지 이런 걸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 논 안시티에서는 로빈스 아이라고 해서 이런 7개 도메인을 통해서 그 이렇게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 이렇게는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은 있는데 그렇지만
네, 그렇게는 안 하고 그 이제 ROB라는 예전부터 썼던 걸 하고요. 이 ROB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에 이제 리뷰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운로드가 안 되고 대신에 이 여기서 웹 페이지로 리뷰 매니저처럼 똑같이 웹을 이용해서 쓸 수 있게 만든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1년에 얼마 비용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요 리뷰 매니저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리뷰 매니저 제가 그 홈페이지 캡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 이 메뉴를 보시면 이 연구 인클루디드에서 연구들을 하나씩 다 분석할 걸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그 바이어스에 대한 것도 같이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어스가 낮다 이 각 항목에 대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웹 프로그램이 알아서 이런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 그래프라든지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 서머리 이걸 그래프를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논 ICT는 마이너즈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많이 간편해서 그래서 물론 이제 논문 하나하나 다 자세히 그래도 보고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각 연구 분석할 연구에 대해서 이런 항목에 대해서 어, 그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0점부터 2점까지 그래서 잘 된 건 2점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임팩트 팩터가 엄청 높은 데를 투고하고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되게 투고를 했을 때 뭐 이런 ROB나 마이너스로 질평가를 했을 때 그거 갖고 뭐 이렇게 태클을 거는 리뷰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질평가 관련해서 어 저희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 김도경 교수님이 또 이렇게 강의를 한 50분 동안 질병과에다 강의한 것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 자료 추출하고 질평가를 한 다음에 어떤 이런 이제 결국 분석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각 분석할 논문에 좀 연구마다 좀 서머리식으로 이렇게 좀 작성을 해놓는 게 나중에 분석할 때도 편하고 다시 뭐 검토할 때도 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 연구에 대해서 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다음에 뭐 이 비교 대상은 어떤 특성이 있었고, 인터벤션은 뭐 트리트먼트 컨트롤을 어떻게 했는지, 아웃컴 뭘 봤는지. 그래서 이런 걸 정리하면 나중에 이렇게 테이블 원, 각 연구들의 캐릭터를 정리하는 표를 만들 때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 오바이어스 관련해서도 좀 정리를 좀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대개 메타 분석에서 이제 제시할 피겨랑 테이블이 거의 정해져 있는데 스터디 플로우 차트라는 거, 그다음 테이블 1, ROB, 펀넬 플러, 포레스트 플롯이 있겠습니다. 먼저 스터디 플로우 차트는 프리즈마 플로우 다이아그램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쭉 펀메드 엠베이스 뭐 코크널 라이브러리에서 처음에 검색을 해서 이만큼 검색했는데 뭐 중복된 거 제거하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제대로 된 논문이 아니어서 제거를 해서 최종 이렇게 14개 논문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다. 이런 식으로 피규어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다 기본 이게 여기 홈페이지 프리즈마 들어가면 다 요게 있어서 요 값만 수정하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2020년에 플로우 다이아그램이 좀 더 광범위하게 뭐 웹사이트에서는 얼마 검색했고 뭐 이런 것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신 버전으로 이렇게 스터디 플로우 차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테이블 1으로 그 각 분석한 연구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표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피겨 2는 앞에서 계속 보여드렸던 ROB 그래프, ROB 썸머리를 제시를 하게 되고 이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 보기 위한 퍼널 플롯을 제시를 하게 되고 포레스트 플롯 값에 대해서 이게 제일 메인이겠죠. 저희가 분석하게 되는 그래서 포레스트 플롯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음,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피겨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할 때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로 제가 이용하는 게 이 리뷰 매니저 웹하고 R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리뷰 매니저에 대한 예전 발표 자료를 갖고 온 건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쿠크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은 좀 이렇게 좀 다운로드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깔고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해가면서, 그래서 각 이 뭐 논문을 입력하게 되고 논문의 그 연구의 데이터까지 입력하고 그림이 저절로 나오고 상당히 좀 편하게 돼 있었고요. 어, 요거는 이제 리뷰 매니저로 아까 보여드린 아로비 그래프고, 그래서 보시면은 입력을 할 때 요게 결국 리뷰 매니저 웹도 똑같이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온 거라서. 그래서 이건 좀 다른 메타 분석이긴 한데, 이런 각 연구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쇠석과 URS를 비교한 논문인데, 스톤프리가 총 이 쇠석 환자 23명 중에 18명이 스톤프리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만 쭉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렇게 바로 포레스트 플롯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판넬 플롯도 이런 자료를 다 입력하면 이렇게 판넬 플롯도 제시를 해주고,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제 리뷰 매니저 웹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거의 형식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입력을 하시면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R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뭐 R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리뮤 매니저보다도 좀 더 뭐 디자인적으로 퀄리티가 높은 플러스를 얻을 수가 있고, 좋은 건 이제 프리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R 스튜디오를 같이 깔아서 R을 효과적으로 좀 더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는 이렇게 하시면은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 패키지 어떤 이제 R을 쓸 때 어떤 그 뭘 분석하기 위해서는 요 패키지라는 걸, 그래서 메타 분석에 대한 패키지는 메타랑 메타포라는 거를 패키지를 다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R 스튜디오 화면인데 여기서 패키지를 클릭해서 뭐 이렇게 메타 검색하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메타포 뭐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인스톨을 일단 시킨 다음에 뭐 직접 이 알스튜디오 콘솔, 뭐 이 콘솔에 이게 콘솔인데 콘솔에서 이렇게 이런 명령어를 써서, 이 명령어는 책자나 뭐 여러 유튜브나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조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인스톨 시킨 거를 또 라이브러리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제 불러와 이 알스튜디오 불러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일단 해놓고,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실로도신 탐실로신 MET 비교를 한다면 이런 CSV 파일로 변환해야 이게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순서대로 그대로 해서 이 실로도신과 컨트롤 탐실로신을 비교하는데 총 56명 중에 50명이 스톤프리, 6명이 스톤프리가 아닌 거고, 탐실로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입력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톤 익스펄전 타임 얼마나 오래 걸렸냐 스톤 프리가 되는데,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평균, 그래서 12.4일이다. 그다음에 어 표준 편차가 2.3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다 적습니다. 적고 CS 파일로 변환한 다음에 이 파일을 또 이렇게 R로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 해서 저는 데스크탑 CS 바이옴 폴더를 만들어서 요로 이렇게 옮겨놓고 불러오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포트 데이터 셋이라는 거를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데이터 코딩이라 해서 이렇게 이 데이터명
이렇게 입력해서 아, 요거 그대로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 CS 파일을 얘 보고 이거 읽어라.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코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분형 스톤프리가 됐냐 안 됐냐 뭐 이런 걸 비교할 때 메타빈이라는 명령어를 써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데이터 코딩은 스톤 익스펄전 레이트로 해놓고 그다음에 요거 순서대로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도 보고 이렇게 그대로 따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메타빈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요것도 이렇게 메타2로 지정을 해놓고 메타2를 그대로 치면 스톤 익스펄전 레이트 그 CSV 파일에 있던 스톤 익스펄전 레이트에 대한 메타 분석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소수령으로 좀 나오는데 여기서도 대략적인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먼 이펙트 일단 아이스케어가 0%니까 여기 커먼 이펙트, 랜덤 이펙트 모델 다 제시를 하는데 커먼 이펙트 모델로 이렇게 값을 이렇게 또 오버럴 이펙트 값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속형인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PNL에서 예방적 항생제를 뭐 이렇게 했을 때 기간에 따라 하스피탈 스테이가 달라지는지 뭐 이런 스테이는 이제 연속형이니까 며칠 근데 메타콘이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톤 익스펄전 타임으로 데이터로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요건 메타 1으로 지정 메타 1 하면 요것도 막 같이 값으로 서술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필수적으로 얻어야 될 게 우선 펀넬 플롯이니까 펀넬이라는 명령어를 해서 메타2를 펀넬 플롯을 만들어라 라는 명령이거든요. 요거는 그 픽스드 모델로 해야 될지 랜덤 모델로 해야 될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펀넬 플롯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에거스 테스트까지 에거스 테스트는 명령어가 메타바이어스라는 명령을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p-value가 0.05 이상이면 출판 편향이 없다라고 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에거 테스트를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레스트 플롯은 명령어가 포레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 그대로 이렇게 해서 색깔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런 포레스트 플롯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각각 아까도 펀넬 플롯도 그렇고 포레스트 플롯도 다 그래프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장을 하고 되고 연속형이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다양한 좀 더 이 R 코드를 잘 만들면 더 다양한 포레스트 플롯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 그 치료 집단, 통제 집단 뭐 이름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뭐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 소수점도 정할 수가 있고 이거는 뭐 이렇게 책자라든지 인터넷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챗 GPT로 해서 뭐가 알 코드 했는데 잘 안 될 때 왜 안 돌아가지 이렇게 해주면 나름 정확하지 않을 때도 많은데 나름 좋은 대안의 코드를 제시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거 수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근거 수준 평가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근데 어떤 저널에서는 근거 수준 평가 그레이드가 뭐 얼마인지 그것도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잘 하지는 않았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서 근데 대개는 제가 투고했을 때 뭐 근거 수준 이 메타 분석이 근거 수준이 얼마인지를 뭐 제시한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해주면은 당연히 이 메타 분석의 가치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도출하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론과 디스커션 다 뭐 이렇게 쓰게 되고 연구 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제 피코 아까 말씀드린 거 제시하고 문헌 검색은 어떻게 했다. 그다음에 바이어스는 어떻게 측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 프로토콜 등록을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의
비슷하게 루틴으로 된 연구 방법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 분석 결과는 마찬가지로 그 펀넬 플러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에 대한 뭐 그 결과값, 그다음에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 결과값,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피겨하고 테이블을 제시를 하면서 서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커션에는 만약에 업데이트된 논문이라면 기존 논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뭐 분석을 했어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항생 예방적 PNS 예방적 항생제처럼 서브그룹으로 나눴더니 차이가 있었다는 건 좀 관점을 좀 특성화해서 디스커션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이 부록으로 프리즈마 체크리스트하고 검색식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프리즈마 체크리스트는 메타 분석에서 좀 빠짐없이 제대로 메타 분석을 했는지, 그래서 메타 분석은 항상 제대로 수행했는지 질평가 뭐 잘했는지 이런 게 결국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체크해서 제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어, 전에도 이렇게 메타 분석 그 웨비나 시리즈를 해보면 항상 들으신 선생님께서 듣기만 하면 좀 잘 안 와닿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생각하는 건, 직접 제가 그 예전에 고대 코크나 워크숍 갔을 때 직접 컴퓨터 갖고 이제 같이 하면서 이런 게 많이 도움 됐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메타 분석하는데 자신감도 생기고 도움이 되겠지만, 어,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케이스 웨비나 시리즈에 그 메타 분석 강의들이 다른 교수님들 저희 하는 게 정말 그 강의들 잘하시고 훌륭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시면서 메타 분석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정혜도 교수님, 정말 시간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닌데 네. 굉장히 임팩트 있게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타널시스에 대해서 정말 따라하면은 금방이라도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해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뭐 딱 10분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뭐 Q&A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강의 들으시면서 제가 지금 사실 뭐 굉장히 뭐 고차원적인 어떤 내용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프랙티컬하게 접근하려는 것이 이 어떤 웨비나의 취지이기 때문에 혹시 뭐 그냥 가벼운 질문이라도 뭐 하실 분 있으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그 채팅창을 통해서 뭐 저기 유튜브 채널이죠. 저희 대한비뇨기 로봇학회 유튜브 채널을 공유해 드렸었는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아까 전에 정혜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제 2023년도 케이스 시리즈 그 메타 분석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참고하셔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질문이 따로 없으시면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보면 굉장히 좋은, 굉장히 요새 보면 메타 분석 관련된 논문들이 거의 쏟아지다시피 하고 있고, 특정 나라에서 또 굉장히 많이 좀 쏟아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걸 참고해서 또 이제 논문을 또 제가 계획을 하고 하게 될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거에서 이게 좋은 메타 논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거가 있을까요? 어떤 걸 보고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좀 참고해도 괜찮을지, 이런 걸 혹시나 봐야 될 포인트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글쎄, 저는 일단 그 메타 분석에서 각 연구들을 하나하나 일단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논문이 그 메타 분석에서 분석한 연구가 정말, 그래서 RCT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RCT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메타 분석에서는 그 논문에 대한 그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를 좀 좋게 해줬다든지, 뭐 그러면은 벌써 이 메타 분석은 좀그 값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값을
항상 그 포레스트 플롯의 그 값이 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톤 프리 레이트가 뭐 20명 됐는데 그 제대로 이렇게 똑바로 안 적혀져 있는 논문도 의외로 꽤 있거든요, 교수님.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잘 볼 필요는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메타 분석에서 이 좋은 이 연구들을 갖다가 메타 분석을 했냐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각 연구들을 좀 제대로 된 논문들을 갖고 분석을 했는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고,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사실 아까도 사실 여기 하기 전에 지금 여쭤봤던 거긴 한데, 제가 흔히 얘기하는 그 코크란 어떤 리뷰랑 제가 지금 말씀하신 메타 어널리시스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뭘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로 말씀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여기 저희 정 메타 분석에 코크란에 하시는 저희 강태혁 교수님이나 뭐 정재영 교수님, 뭐 황창 교수님께서 계시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메타 분석을 뭐 이렇게 한다 강의하는 게 좀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코크란 리뷰는 제가 알기로는 그 항상 어떤 뭐 단계를 아까 메타 분석 흐름도에서 제가 뭐 그게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흐름도 하나하나 넘어갈 때 다 코크란에다가 보고를 하고 제대로 했는지를 검증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메타 분석의 핵심이 값은 뭐 통계 돌리면 나오지만 그 음, 값을 진짜 믿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메타 분석을 믿으려면 가이드라인도 제시를 하려면 그래서 그 단계 단계 하나 넘어가는 게 까다롭게 돼 있고 그래서 코크란 리뷰에서 제시된 그런 메타 분석은 믿을 만하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하는 것도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요건 쉽게 넘어가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코크란 리뷰는 그런 것들이 뭐, 학문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제 또 논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급을 한다든지, 이게 좀 뭐 틀린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코크란 리뷰는 제대로 어쨌든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고 이제 대신에 코크란 리뷰 하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하면 어 당연히 저희가 이제 어떤 바이어스가 있는지 그 세심하게는 당연히 뭐 하겠지만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처럼 아까 김현경 교수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큰 병원이 아니면 자기 환자 데이터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걸로 연구를 하긴 좀 어려운 면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메타 분석을 이제 하면 어, 좀 더 이런 논문 쓰는 데 있어서 좀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검증하면서 해야 되겠죠. 예. 아, 네. 진짜 현실적인 말씀까지 굉장히 감사하고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어떤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것을 이제 그 논문화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디어를 퍼블리시할 수 있다고 아까 전에 또 정혜도 교수님 본인 논문이 또 이제 가이드라인을 바꾸게 된 어떤 변화도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걸 하는 방법으로서 굉장히 메타어널리시스는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도해 볼 만한 그런 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제 보면 최근에 그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뭐 코드 같은 거를 잡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도움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도 조금 더 좀 접근이 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좀 커멘트를 그러니까 우리 정혜도 교수님께 파이널 커멘트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우리가 그 보면 본인이 다 하시잖아요 지금요 우리 정혜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혼자서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처음 듣고서 나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팀을 짜서 뭐 이렇게 이제 논문 검색하는 것도 본인이 다 하기나 이렇게 하고 서로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조언을 해주실 만한 뭐 어떻게 시작하라 딱 요거 한 가지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연히 저도 처음에 그랬고 항상 어떤 뭐 멘토 같은 뭐 하는 분하고 같이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 일단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워서 좀 그 어쨌든 메타 분석을 하시는 교수님들과 접촉을 해서 본인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또 뭐 어떤 사람 문헌 검색하고 질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러면서 하면은 일단은 뭐 한두 번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스스로 또 혼자 이렇게 또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웨비나 시리즈 정말 강의들이 잘 돼 있어서 그것도 좀 잘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워낙에 또 정혜도 교수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셔서 네. 물어보시면 많이 도와주실 거로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오늘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데 뭐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연구이사를 맡게 되면서 처음 해보는 시리즈라서 조금 초반에도 좀 제대로 어, 우왕좌왕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어, 이 시리즈가 이제 2달 뒤에도 또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공유를 드리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까 전에 그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 참고하시면 메타어널리스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다음에는 9월 2일 날 저희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된 엔도로지에 있어서의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연구를 이동석 교수 가톨릭의대 성민센트 병원의 이동석 교수께서 이제 본인이 발표하셨던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또 좀 더 프랙티컬하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아시다시피 다음 주가 이제 저희 케이스 아카데믹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네, 저기 여기 보니까 회장님 들어와 계시고 학술 학술이사님도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굉장히 열심히 그런 준비한 학회인 만큼 많은 선생님들 참여해 주셔서 거기서도 또 많은 커뮤니케이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한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동영상이 녹화가 됐고요. 그래서 이건 다시 또 보기를 우리 유튜브 채널에 사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접속하셔서 부족함을 채우시고 또 좋은 메타 관련된 논문 나오면 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번 첫 시리즈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